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장애교육센터 해운마중터에서 가정폭력의 이해와 피해의 수업을 하게 된 신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성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또 이어서 가정폭력에 대한 유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동학대랑 노인학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면은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간의 폭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족 구성원 내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신체적이라든지 재산상의 이런 폭력을 수반하는 행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동학대하고 노인학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학대와 노인학대는 무엇인가? 그리고 아동학대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특성들은 또 무엇이 있는가?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특성들은 무엇이 있는가? 라는 것을 저희가 지난 시간처럼 유형들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실태조사를 또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정폭력 개념 한번 살펴봤었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다 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가정폭력의 유형에서는 신체적인 폭력, 성적인 폭력, 경제적인 폭력, 정서적인 폭력, 통제까지 있다. 이 중에서 지금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거 통제라는 거 저희가 확인도 한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가정폭력의 유형에서 하나 또 해당하는 아동학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아동학대라는 얘기 우리 많이 지금 들어봤습니다. 특히 언론에서 지금 아동학대에 관련된 문제점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다 보니까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그 누구보다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동학대라는 것은 여기 우리 아동복지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아동이라고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호해주고 살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아동들이 점차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또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들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은 아동학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동은 우리가 나이로 보게 되면 18세 미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보호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친권자, 후견자, 보호, 양육, 교육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업무라든지 우리가 고용의 관계에서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사람들이 보호자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보호자라고 하면 아동을 좀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동에 대한 보호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아동학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유형들로 또 우리가 구성이 되는가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우리가 아동학대를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이렇게 지금 현재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유형들로 이제 우리가 어떤 특성들이 있는가라는 걸 한번 살펴보면요. 자, 첫 번째가 신체학대입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의라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인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을 입히도록 허용하는 모든 행위들을 우리가 신체 학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체에 가해진 행위, 우리가 때린다든지 아니면 흉기를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신체를 가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완력을 사용한다든지, 우리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인에 비해서 힘이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완력을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물건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화상을 입게 만든다든지 이런 행위들 같은 경우가 우리가 신체 학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신체 학대를 우리가 아동들이 당하게 되면 이런 징후를 가지게 됩니다. 어른들을 좀 멀리하게 된다든지 다른 아동이 올 때 좀 무서워한다든지 또 부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다든지, 당연히 부모에 대한 이런 신체를 학대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가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는 그런 행동적인 징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정서학대입니다. 정서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지는 언어적인 모욕이라든지 정서적인 위협, 감금, 억제, 뭐 가학적인 행위들 같은 경우가 우리가 정서학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 언어 폭력을 한다, 그 다음에 잠을 재우지 않는다, 벌거벗게 해서 내쫓는 행위를 한다. 가게는 막 애들 말 안 되면 벌거벗어 쫓아내면서 야, 니 집에 들어오지 마, 너 갖다 버릴 거야,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런 거 다 정서적인 학대에 해당이 된다. 그럼 이런 정서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 아동들 같은 경우는 이런 행동적인 징후를 가진다는 겁니다. 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있다든지 물어 뜯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신경성적인 이제 뭐 기질 장애를 가진다든지 언어 장애를 가진다든지 좀 심각한 경우에는 우리가 뭐 극단 행동, 과잉 행동,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학대입니다. 성학대는 이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인 충족을 목적하기 위해서 우리 아동, 18세 미만 아동들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우리가 성학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학 만족을, 내 만족을 위해서 아동에게 뭐 성적인 노출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아동에게 성적인 추행을 하게 한다든지 유사 성행위를 한다든지 성교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다 성학대에, 아동에 대한 성학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동의 이런 행동적인 성학대를 당하게 될 때 행동적인 지구는 성적인 행동 지표하고 뒤에 보시면 이제 비성적인 행동 지표로 나뉘게 되는데, 성적인 행동 지표 같은 경우는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한다든지 또 되게 해박하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알지 못하는 성 지식을 가지게 된다든지 뭐 다른 사람과의 성적인 상호관계를 가진다든지, 또 비성적인 행동 지표 같은 경우는 뭐 퇴행 행동, 주의 집중 장애, 뭐 혼자 남아있기를 좀 거부를 한다든지 방아라든지 우리가 애완견, 애완묘에게 잔혹함을 한다는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야뇨증이라든지 수면장애, 이러한 우리가 불안 증세도 가질 수 있는 특성들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임입니다. 방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동이라고 하면 성장을 하면서 그에 필요한 우리가 의식주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의료라든지 제공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방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물리적인 방임 같은 경우는 의식주, 우리가 아이들한테는 그에 대한 충분한 영양소가 제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그 나이대에 맞는 성장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의식주를 제공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교육적인 방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학교 같은 경우는 가서 이제 또 학교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학교 생활 꼭 공부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질 건지 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많이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보내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아이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료적인 처치를 해주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뭐 아동기 기간에다가 막 버리고 간다든지 아니면 시설 근처에 뭐 버리고 간다든지 이런 경우 같은 경우가 방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방임에 대한 행동적인 징후는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을 가지게 된다든지, 그러니까 의식주가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막 남의 음식을 막 구걸한다든지 훔친다든지, 또 심각한 경우는 비행, 도벽까지 이런 경우 나타나고, 또 우리가 교육적인 방임에서 봤을 때는 뭐 수업 중에 잠을 잔다든지 잦은 결석이 있는 그런 부분으로도 우리가 행동적인 징후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아동 학대에 있어서 또 다른 이제 특별한 형태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매 맞는 아이 증후군입니다. 그 누구도 매를 맞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아동 시기에 부모라든지 아니면 형제자매 아니면 뭐 성인에게 신체적인 학대를 받게 된다. 그럼 그에 대한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 느낄 수가 있을 거고요. 심각한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도 이어져 나갈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들린 아이 증후군입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 막 심하게 흔든다든지 아니면 머리에 충격을 준다든지,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단계에도 불구하고 이런 흔들린 이런 신체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며 심각한 경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5%가 사망에 이르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아보다는 남아에서 이런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고요. 그리고 1세 미만의 아이들이 대다수인데 4세에서 5세의 아이들에게서도 대다수 조금 발견이 되는 특성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미나오젠 증후군입니다. 미나오젠 증후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부모들이 많이 하긴 하는데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정말 내가 잘 키우고 있다라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은 병원에 데리고 간다든지 아니면은 환각이라든지 뭐 망상 이런 걸로 인해서 아이가 안 아픈데도 불구하고 막 병원에 데리고 간다든지 하는 경우 나타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아이를 잘 케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들에 해당이 되는데 이 미나오젠 증후군 같은 경우는 모든 계층, 그러니까 꼭 어떤 계층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계층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유년기에서부터 8세까지 그리고 성별의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학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형제 간에 막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앞선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지금 8살짜리 딸아이하고요 7살짜리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둘이 진짜 잘 지냈다가도 또 둘이 진짜 싸우기도 하고 하거든요. 싸우고 있으면은 그냥 부모들도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 뭐 성장하는 과정에서 싸울 수도 있지 라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폭력적인 행동 갈등의 해결로서 또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냐 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사회 나가면 폭력적인 행동 겪게 될 건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뭐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형제학대 같은 경우도 가정폭력, 아동학대의 한 유형의 가장 심각한 형태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이들이 싸운다라고 해서 저희가 방치를 해야 될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동학대에 관련해서 또 실태, 주요 통계들이 어떻게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보건복지부에 있는 2021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가지고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을 봤을 때 남아하고 여아하고 지금 현재 비슷한 아동학대 피해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케이스 건만 사실을 합쳐보면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지금 아동학대를 겪고 있다는 안타까운 내용을 좀 더 접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령을 봤을 때는 다양하게 지금 연령들이 나타나는데 13세에서 15세, 10세에서 12세 정도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아동 학대를 경험을 하고 있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1세에서 3세, 4세에서 6세도 절대 적은 수치는 아닌 아동 학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조금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유형에 봤을 때 제가 이 자료를 참 정리를 하면서도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요겁니다. 친부모 가정에서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 친부모 가정에서 우리가 아동을 많이 학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 많이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학대 행위자를 살펴보니까는 비슷하긴 하나 남성,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학대 행위자로서 조금 더 많은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대 이제 행위 유형에서 살펴보니까는 지금 현재 제일 많은 건 뭐냐면 정서학대. 그러니까 뭐 아이들한테 욕설을 한다든지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뭐 비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많이 나타나고. 근데 문제는 이제 정서학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서라든지 신체학대 같이 결합되는 형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럼 저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어느 하나의 우리가 요소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라든지 신체라든지 이런 경우가 같이 결합해서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특성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해서 그러면 왜 신고를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냐라고 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아동학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 그리고 아동학대가 과연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해서 신고하는 방법이라든지 절차를 모르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적인 두려움도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신고를 했을 때 신변 노출이라든지 조사 과정에서 혹시 또 보복이라든지 아니면 또 신고 기간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걸 좀 기피하는 특성들이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치관의 문제. 우리가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뭐 처벌로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처벌은 훈육의 방식으로도 가게 되는 거죠. 근데 훈육의 방식으로 우리가 처벌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잘못해서는 그걸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거지, 때린다라고 해서 처벌을 한다라고 해서 해결이 될 부분은 아닙니다. 처벌하게 되면 아이들은 그 상황만 잠시 피하려고 또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고,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또 폭력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또 폭력을 학습을 할 수 있는 문제점들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신고 의무자의 책임과 결렬 같은 경우도 우리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지금 현재 아동학대를 조금 신고를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우리가 아동학대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아동학대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폭력에 있어서 아동학대 말고 또 노인학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학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와 있는 노인복지법에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그리고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 방임을 하는 것을 노인학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인학대 유형에 있어서는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 이렇게 지금 현재 구분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체적인 학대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인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하는 행위. 그러니까 폭행을 한다든지 신체적으로 강제로 억압을 한다든지 아니면 막 묶어둔다든지 몸을 못 움직이게끔 이런 것이 우리가 신체적인 학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인 학대 같은 경우는 이제 비난, 모욕, 위협 주는, 이게 언어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비언어적인 행위 같은 경우도, 그래서 노인들에게 이제 고통을 주는,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정서적인 학대다. 그래서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를 한다든지 아니면 언어 표현이라든지 감정을 조금 위협을 해서 협박을 해서 상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노인 제의를 시킨다든지 하는 경우가 우리가 정서적인 학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적 학대는 우리가 성적 수치심, 그리고 성폭력, 그래서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행위라는 모든 성적 행위를 우리가 성적 학대, 그래서 성폭력을 행한다, 성적 수치심 주는 표현이라든지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부분들이 노인 학대에 해당되는 성적 학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학대 같은 경우는 노인 의사에 반해서 재산이라든지 권리 빼앗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착취를 한다든지, 그리고 경제적인 권리,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행위를 우리가 경제적 학대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제 마음대로 임의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산에 관련된 법률 권리를 저희가 침해를 한다든지,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해서 결정을 통제시키고 제 임의대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 같은 경우가 경제적 학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임입니다. 방임 같은 경우는 책임에 이제 부양 의무자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자식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책임을 조금 거부를 한다든지, 의무를 거부를 한다든지, 의식주, 의료를 제공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의식주 제공 안 하면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분들에게서 보호를 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몸이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 같은 경우가 방임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 스스로도 자기 방임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든지, 돌봄을 좀 거부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이제 생명의 위협을 되게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우리가 방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기는 이제 우리가 보호자라든지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그래서 의료기관에다가 놔둬놓고 한다든지, 일부러 저 멀리 다른 지방에 가서 노인을 놓아두고 그냥 저희가 오면서 연락도 취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우리가 유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노인 학대에 대해서 한번 특성들도 한번 살펴보면, 지금 보시면 보건복지부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남성보다는 여성 노인분들이 훨씬 학대 피해를 많이 겪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자녀 동거하고 노인 부부,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끼리 이제 생활하시는 거, 그냥 자녀랑 같이 동거하는 거에서 비슷한 현황으로 지금 현재 학대 피해를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대 유형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지금 많이 나타나는 게 정서적인 학대, 신체적인 학대가 지금 현재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학대 보면 이제 뭐 남성 여성 비교했을 때 다들 지금 현재 피해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여성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훨씬 여성분들이 학대의 피해도 많이 유형들로 피해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정서, 신체, 방임 다 지금 현재 높은 이런 결과 수치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장소별로 보니까는 가정에서는 정서적인 학대가 그리고 신체적인 학대가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는 거고, 그리고 시설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시설에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방임이라든지 신체적 학대가 지금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확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노인학대 행위자를 살펴보니까는 배우자가 29%, 아들이 27%, 기간이 25%. 이게 지금 근데 그 전까지 우리가 이 통계 조사를 보게 되면 보통 제일 높은 게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가정 내에서 이런 생활이 많다 보니까 좀 배우자로서 영향이 바뀌지 않았나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는 1순위가 배우자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들, 배우자, 며느리, 딸, 사위, 손자, 손자녀, 친척, 즉 뭐냐면 우리 가족입니다. 일가 친척이라는 거죠. 일가 친척에서 우리가 노인학대 행위자가 68.8%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수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에 대한 우리가 인식 자체가 정말 지금 잘못되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노인학대 발생 빈도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3개월에 한 번 이상, 그럼 일회성에도 나타나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학대 지속 기간이 1년 미만은 계속적으로 늘어가는 특성들도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 지금까지 우리가 노인학대 이제 이런 지금 실태 조사를 확인을 하게 되면 지속된다는 겁니다. 한 번에 일회성에 끝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일어나는 특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합적이라는 겁니다. 노인학대가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특성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됩니다. 한 번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이 우리가 뭐든지 어렵지만 두 번, 세 번은 쉬워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노인학대가 일어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이게 뭐냐면 은폐석입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노인학대를 경험을 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기가 참 힘들죠. 그리고 특히 또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가 내가 신고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자녀가 또 잘못될까 봐 은폐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학대 특성은 지속되고 반복되고 복합되고 반복되고 은폐된다라는 특성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노인학대라든지 아동학대에 대해서 예방을 한번 하기를 한다라 보면,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동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아동의 시선에서 먼저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아이를 지금 현재 키우고 있습니다. 키우고 있는데 정말 보고 있을 때 이쁠 때도 있고요. 또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말을 안 듣지 성질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좀 사이좋게 또 형제 자매끼리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저러지? 근데 우리가 하나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아동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아동은 아동의 관점에서 우리가 아동의 권리를 우리가 확인을 시켜줘야 되고요. 특히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랑 놀아줄 때 보면 아이들한테 뭐 할래?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이런 놀이 하려고 해. 같이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끌어주는 거죠. 왜냐면 아이들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러면 아이들이 따라옵니다. 따라오면서 또 아빠의 모습도 또 볼 수도 있고 엄마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놀 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또 다르게 아이들이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의 시선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만약에 아동학대가 있다 그러면 신고 112, 또 아동지킴콜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런 앱을 이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노인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정말 풍요롭고 영유로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노인분들이 정말 많은 고생, 수고를 해주시지 않았나. 그분들이 우리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에 정말 많은 일조를 하셨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노인분들은 본인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가면서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노인이라고 하면 존경이라든지 존중의 대상이 되었는데 지금은 노인이라고 하면 조금 싫어하고 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식 자체를 노인에 대한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인식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노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 혹시 아프신 데는 없는지, 그리고 또 저희가 말벗만 대어드리는 것만 해도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인에 대한 조금만 깊은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노인학대도 예방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노인학대도 당연히 112에 신고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리고 노인보호 전문기관인 1577-1389도 연락을 취하셔도 됩니다. 앞서 제가 가정폭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한테 불이익이라든지 나타나는 거 아니냐. 신고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정폭력에서 항상 부부간의 폭력만 많이 생각을 했겠지만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학대라든지 노인학대까지도 우리가 가정폭력이라는 것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안식처가 되어야 되고 사회의 재구성, 사회의 재사회화가 되는 부분의 요소가 된다라는 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그리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들 같은 경우는 악순환된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가정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또 피해가 나타나는지라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가정폭력에 있어서 아동학대랑 노인학대 공부하신다고, 학습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가정폭력 피해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